네, 소정섭의 시사쇼 오늘 월요일 시간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고민 속에서 최종적으로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요새 네. 아무래도 좀 정치권 최대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 설왕설래가 많고 갑론을박도 많았는데 어쨌든 기존에 나왔던 보도 흐름대로 이렇게 사면복권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조는 꽤 됐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이제 사면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네. 알려졌잖아요. 그게 알려지면서 좀 이 이슈가 확 좀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면하는 쪽으로 확 추가 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전직 대통령의 이제 그런 얘기가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일종의 요청을 하는 식이긴 하지만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공개됐다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그게 공개되지 않는데 그 사실이 바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급물살을 타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 알려진 게 사면의 시그널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사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린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그 전 대표가 쓴 책을 맞아요. 소개하는 뭐 그런 동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이른바 진영 내에 네. 많은 원로라든지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인사들이 사면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을 내거나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낙청 교수님이라든지 백낙청 교수님,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진우 스님도 스님,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뭐 대표적인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 근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영 내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류적인 의견이구나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논란이 클 수 있는 문제고 네네. 또 이제 국민 전체 여론으로 봤을 때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좀 분분하고 사후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워낙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당시 조국 사태 당시에 논란이 컸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연말쯤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진영 내부의 청구서가 피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부담을 안고 네네. 뭐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법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형기를 얼마큼 맞춰야 된다. 뭐 어떤 범죄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사면권 남용 논란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 사면을 보면 임기 시작한 이후에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런 논란을 피해가기 주로 경제인들, 위해서. 민생 위주로. 그래서 임기 민생하고. 중반 넘거나 혹은 임기 말에 가서 숙제처럼 이제 묵혀놨던 정치인 사면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치인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7% 그렇죠. 정도 그렇죠. 떨어졌는데 물론 그게 사면 관련된 논란 효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이춘석 그렇죠.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 겹쳤죠. 문제도 있었고 예. 또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제 발언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여론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면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결정은 일단 한 거고 네. 그로 인한 논란은 감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안고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지지율이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론 이제 그 민주당 내부 혹은 뭐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내부에서는 사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내부의 결속은 이걸 통해서 확고하게 다지고 또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민주당과 일종의 연대를 구성을 했었잖아요. 적극 지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국
그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 그런 그 일종의 연대 여기에 특별한 뭐 이상 기류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진영 내적 이점은 있는데 네. 이제 국민들 눈에 이게 어떻게 비칠 거냐. 특히 2030 이 여론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그 표심에도 드러나듯이 그 출구조사 네, 결과에 네, 드러나듯이 그렇게 이 정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후보자가 되기 전부터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좀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을 거고, 이번에 특히 휴가 기간에 저도에 머물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어떤 야권에서의 비판, 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에서의 실망, 중도층 일부의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정서, 이런 게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면복권을 결정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윤미향 전 의원 얘기는 뺐지만 그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영의 무게 때문에 떠밀려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떠밀렸다. 약간 제가 내재적 접근을 하자면 네, 네. 그냥 상식적, 합리적,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논란을 좀 피해서 한 연말쯤 사면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첫 사면에 물론 이제 뭐 광복 80주년이라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광복 80주년이라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사면에 이런 논란이 큰 정치인들 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사면 명단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분들 네. 보면은 자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좀, 뭐 예. 개인 비리 횡령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면이면 사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결국에는 이제 진영 내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 내에 네. 최고의 공직에 갔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진영의 적자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본인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진영 내부에서 입지 같은 네. 거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자칫 균열이 났을 때 아하. 그게 국정 동력에 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정한 정무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사면복권을 하는 게 그 정무적 판단을 전 했다고 보고요. 아니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는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 종합해서 네. 리스크 요인과 또 이런 진영 내 요구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그나마 리스크가 덜하다. 아. 이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물론 그 판단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지금 시점이 아니라 뭐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때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거기에는 전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을 네. 되고.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어차피 12월에 사면을 해도 또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뭐 맞는 매 먼저 맞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무딜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야당의 비판에 별로 신경을 안 쓸 때 네. 네. 하자 뭐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 행사를 했다는 거는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논란이나 정치적 부담이나 네. 물론 뭐 오늘 법무부 브리핑에서 혹은 대통령실의 어떤 브리핑에서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뭐 그렇죠. 이미 뭐 많이 제기됐던 나왔던 얘기들이죠. 뭐 그렇잖아요. 공색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인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제 과잉 수사 그로 인한 어떻든 뭐 피해자 이런 그 이미지 혹은 그런 이제 한편의 논리 이런 게 있는데 반해서 입시 비리 문제지만 과잉 수사가 좀 됐다라는데 또 동감하는 분들도 많아요. 꽤 있죠. 예. 근데 윤미향 의원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예. 더군다나 8.15라는 이런 역사적 시기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네, 그런 네. 이제 뭐
그 비용을 예, 예. 그 횡령했다. 횡령 혐의. 예. 이런 혐의를 받는, 물론 이제 그분도 뭐 이게 조작 기소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과하게 수사를 해서 정치적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레토릭은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죠. 예. 예. 근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윤미향 의원 판결을 두고서 마용주 대법관이 항소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만약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신청해야죠. 근데 재심 사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삼권 분립이 엄연한 그런 체제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주장이죠. 앞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판결도 다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도가 있는데 그 금도를 좀 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면은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죄는 있었지만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국민통합이나 뭐 이런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과 법원이 다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는 자칫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한 일입니다. 그건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당사자도 뭐 어떤 뭐 반성하는 이런 기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미향 의원 뭐 SNS에 계속 뭐라고 쓰는데 제가 보기엔 좀 볼썽사납더라고요. 예, 글쎄 참 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일단 뭐 조국 전 대표 부분 관련해서 본다면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면 결국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 조국 전 대표를 내세우면 상당히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여권의 향후의 전국 운영,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건 뭐 어떻게 약간은 이제 공학적인 접근도 있었죠. 특히 호남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판단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나 뭐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왜냐하면 사면을 해주면 그만큼 부채감이 줄어들고 호남 유권자들의 빚진 마음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적인 이제 이 당력, 그리고 후보들의 퀄리티, 네. 이런 걸로 그냥 비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 진영을 조국 그 혁신당이 따라가기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 군데 거기서 이제 영광군수였나요? 저기 저 담양군수. 담양군수. 예. 거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겼는데 네. 조국 혁신당의 직선 선출직 그 공직자는 단 한 명이에요, 담양군수.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부채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작용했고, 동시에 이재명 당시엔 후보였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후보들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했다고 보고요. 음. 저는 조국 전 장관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당의 리더십이 되겠죠, 다시. 아니면 조국 그 전 대표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약간 대행 체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이 말하자면 말 사당 그대로 비슷한, 조국당 성격이죠. 네, 사당 비슷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국 그 전 대표가 일선에 선의 안 선의 차이가 커요. 네.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진보당 뭐 정의당 지지율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조국 네. 혁신당이. 네. 이 상황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아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다시 당의 일선에 서서 조직을 만들고 선거 체제로 당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주역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할 거냐. 저는 뭐 단체장 출마 가능성보다는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오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하면은 당직을 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단체장보다는 보궐선거 쪽. 그런데다가 광역단체장 선거는 네.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보궐선거는 웬만한 민주당 후보는 달고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조국 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캐파나 이런 것들, 인지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뭐 지방선거를 앞둔 합당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연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근데 저는 웬만해서 선거 연대는 쉽지 않다. 아,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위협이 돼야 음흠. 연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근데 일단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조국혁신당하고 뭘 나눠줄. 나눠야 되냐 이런 판단도 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선거 연대는 제가 보기에는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이를테면 TK나 영남, 불경 예, 나눠지면 진다는 그런데. 거기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음흠. 그 이외에 뭐 합당 가능성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는.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2명인데 네. 이분들이 다음 총선 즈음 왔을 때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가서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연대든 합당이든 통합이든 뭐 이런 요구가 나올 거예요, 내부에서. 이미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국 이제 전 대표는 뭐 아마 차기 대권을 도모할 텐데.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당 밖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 아니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영을 다시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본질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그게 되는 건 약간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전국 흐름을 보면서 좀 뭐 합당이든 기타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의회로 들어오는 거 그게 조국 전 대표로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제 나름의 그 뇌피셜로 네. 빅매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빅매치? 조국 대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도 어차피 좀 보궐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네, 재보궐 선거가 어디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를테면 뭐 그 계양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용인갑도 뭐 1심에서 90만 원 받았는데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거기도 있고 또 뭐 그 아산을 강훈식 실장 거기는 나오는데. 워낙 이제 지역색이 강하긴 한데 뭐 조국 한동훈 정도의 인물이면은 지역구 관계없이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치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 만들어지면 안산도 있고요. 네. 만들어지면 재미는 있겠다. 그거 지는 사람은 치명상이지만 흥미롭네요. 지켜보는 사람은 재미는 있겠다. 그거 누가 먼저 깃발을 꽂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빅매치가 내년에 이루어질지 한번 두고 보죠. 자, 정청래 대표 이제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지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일주일 동안의 정청래 대표의 행보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수위도 높고 여전히 선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가두겠다. 네. 이제 이런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야당 대표가 아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선명함만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로는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협치, 뭐 통합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악수는 수위가. 사람이랑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예. 뭐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지지층은 거기에 환호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도 레토릭이라고 약간 아니 톤다운하는 그렇죠. 듯한 레토릭이죠. 레토릭이죠. 근데 지지층만의 환호를 가지고 네.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건 정치인 정청래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당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리더십이 제가 보기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뜩이나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원들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은 의원들이라든지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초정치 고관여층이나 내지는 뭐 원내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입지가 확고하지는 박찬대 않고요. 후보가 이번에 좀 높았죠, 그쪽은. 그런 거를 좀 균형감 있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인석 총리한테도 당은 신경 쓰지 마시라. 잘하겠다. 이런 얘기가 듣기에는 역할 분담 같지만 달리 들으면은 원심력이거든요. 내가 이게. 접수했다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원심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당이. 네. 어떤 여당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당대표가 그런 원심력을
행사한다라는 식의 인상이 잡히게 되면 그거는 여권 내에 상당히 균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되게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권당의 대표, 특히 정권 초반기의 집권당의 대표가 이렇게 강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뭐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정청래 대표로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리스크 요인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 의원님 보시기에 요즘에 그 개혁신당 이동훈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썼나요? 그 명청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와 관련된 이런저런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뭐 당분간이야 그 순항하겠죠. 그리고 갈등 요인이 있어도 표면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표면화되면 서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은 권위가 손상되는 거고 자칫하면 당 대표는 불경죄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게 극단적으로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는 상황 관리를 안 할 거고 어쨌든 갈등이나 이견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을 할 거고, 또 정청래 그 대표가 뭐 선명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정무적으로 뭐 이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 무슨 날을 세우고 자기 독자적 자기 정치를 하고 이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약간 전략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상황 관리를 좀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색깔을 유지하겠다, 혹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겠다. 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기 1년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전당대회인데 네. 내년 8월쯤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연임을 정청래 대표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 그에 대해서 또 강한 당내 견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좀 일찍 나오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1년 당대표하고 과연 그냥 말겠냐. 내년 지방선거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하고 그 뒤에 이제 더 큰 목표나 이런 걸 향해서 가지 않겠나. 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진짜 그런 목표가 있다면은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게 정치에서 굉장히 부정적 결과를 낳잖아요. 윤석열이 막 네. 체리 따봉 보내고 막 했던 거. 때문에 당정 관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 대통령이 대등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한민국 네. 대통령제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잘 제가 보기에는 조율하는 게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정청래 대표의 색깔이 뚜렷한 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 포용, 통합 뭐 이런 네, 걸 네. 내세웠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진심이든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더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당을 그냥 뭐 그렇게 규정하고 해산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 야당을 해산하는 건, 정당을 해산하는 건 정부 권한이지 당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의 생각인 양 이렇게 비춰지면 그건 부담이죠. 네. 그리고 정당 해산이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아요. 가뜩이나 국민의힘 가만둬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굳이 뭐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뭐 때로는 톤다운을 좀 요청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그 인사를 안 갔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냥 뭐 악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개혁신당은 뭐 이준석 후보 지난 대선 때 일 거론을 하면서 안 갔는데, 그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 중에도 회담은 하잖아요. 네? 아무리 네, 적국이어도. 아니 정치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 그거야 뭐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규정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너희랑은 상종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고, 면전에서 비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네. 일단 만나서. 네, 저는 개혁신당 안 가는 건 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낙인 찍고 내란 정당 가는 막수도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탄핵에 분명하게, 찬성하고 예. 계엄에 반대하고
거기서는 이제 선명성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난 대선의 감정인데 예. 정치를 감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 대표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왜 개혁신당 안 가는 거를 주변에서 안 말렸을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뭐랄까 편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저는 여당은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듯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까지는 그렇다 쳐요. 지금 지지층도 막 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개혁신당까지 패싱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 너무 그 협량한 아하.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예,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그렇다. 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8% 포인트 떨어져서 56.5%를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최근 낙폭 중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그러한 흐름인데, 요거 분석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겹쳤죠, 몇 가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준 관련해서도 일부 지지층의 위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춘석 법사위원장, 물론 당이 신속히 대응을 했고 대통령도 신속하게 악재를 끊어내면서 대응을 했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사면 논란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뭐 늘 상승세를 유지할 수는 없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꺾이고, 이게 이제 추세가 중요하지 한 번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낙폭이 큰데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거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 길목에 딱 지금 사면이 걸린 거잖아요. 사면.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이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고민이 있다는 건 아는데 썩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조국 전 장관 사면 등으로 논란을 만드는 게 과연 우선순위냐.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된 거 아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저성장 고착의 초입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들어섰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사실 이걸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저 사면으로 인해서 자칫 국정 동력의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면에서 연말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지지율 추이는 늘 등락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메시지 관리도 잘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뭐 진솔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설명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여전히 죄 없는 사람에게 그 동안에 죄를 씌웠던 거를 이제 정의로 이 정의를 바로잡은 거다, 이런 식의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집권 이재명 정부 2달이 지나면서 흐름이 하나의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속에서 어쨌든 집권 세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야당 때랑은 다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살펴보고 박원석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왓더필립님, 박원석 의원님 팬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예, 사면 잘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국힘은 어떻게 되려나. 조국 대 한동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왓더필리님.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